전 very 세계가 충격을 core 받았습니다. battles. 캄보디아가 무너지고 그 뒤를 조종하던 거대한 중국 자본이 함께 붕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세계은행조차 손대지 못했던 검은 금융망. 그 심장을 멈춰 세운 건 총도 제재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메콩강 프로젝트 전면 중단한다. 그건 단순한 원조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동맥을 끊는 외교 핵공격. 세계는 But also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이건 Donald Trump, 외교 I think there'll be 핵무기다. tribute.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국민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9월 10일, 저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우리 팀 4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입국했죠. 겉으로는 사업차 방문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낡은 건물들 사이로 고급 호텔들이 섞여 있는 이상한 풍경,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중국어 간판들. 이곳이 제2의 차이나타운이 됐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10년간 사업을 해온 한국계 화교였죠. 2010년부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카지노였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금융업.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에 중국 돈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시아누크빌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 이곳이 범죄 단지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들, 중국어로만 쓰인 간판들, 그리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들. 저기 보이시죠?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과 CCTV가 빼곡했습니다. 저곳이 범죄 단지 중 하나입니다. 태자 단지라고 불러요. 천재 소유죠. 저는 카메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경비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협력자의 경고에 우리는 거리를 유지한 채 관찰만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망원 렌즈로 확대해서 보니 동양인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 표정은 지쳐 있었고 움직임은 느렸죠. 저 사람들 중에 우리 국민도 있을 겁니다. 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 안에 갇혀서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든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현지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범죄 조직에서 일했다가 탈출한 베트남인이었어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조직 규모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왜 그렇게 됐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했거든요. 그러자 범죄 조직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온라인 사기 전반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온라인 활동이 폭증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피해자도 많고 범죄자를 모집하기도 쉬웠어요. 한국인은 언제부터 타겟이 됐습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천지가 직접 지시했어요. 한국인은 다른 국적보다 가치가 높다고. 실제로 한국인 직원 1명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필리핀인 10명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죠? 여러 방법이 있었어요. 가짜 채용 공고, 해외 취업 카페, 소셜미디어 광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하데스 카페였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 만든 해외 취업 커뮤니티였죠. 그 카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족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속이기 쉬웠죠. 월 400만 원, 숙소 제공, 비자 지원. 달콤한 조건으로 유인했습니다. 정보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로 정상적인 회사처럼 운영해요. 좋은 숙소, 친절한 대우, 그럴듯한 업무 교육. 사람들이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 슬금슬금 본색을 드러냅니다. 폭행이나 감금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정말로 감옥처럼 운영합니다. 여권을 빼앗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탈출하면 폭행하죠.
하지만 어떤 곳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니까요. 월급을 주고 실적에 따라 보너스도 주고 직급 체계도 만들어줍니다. 마치 정상적인 회사처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일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죠. 한국인들은 특히 이런 시스템에 잘 적응했어요.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고 조직 생활에 익숙하니까요. 어떤 한국인들은 아예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보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한국 사회가 만든 경쟁 시스템이 범죄 조직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이들은 한국인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한국 시스템의 힘으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이종의 위치였죠.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있습니다. 현지 정보망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골든 트라이앵글.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만나는 국경지대. 과거 마약 밀매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새로운 범죄 조직들의 은신처가 된 곳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90% 확실합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라오스 당국과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라오스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막막했습니다. 하이종의 위치를 알아도 손쓸 방법이 없었죠. 그때 본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일단 하이종에 집중하지 말고 캄보디아 조직 자체를 타격하라. 압박을 강화하면 하이종도 결국 드러날 것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꿨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훈 마네 총리에게 직접 전달됐죠. 한국 국민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거든요. 우리 정부는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프로젝트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외교의 힘입니다. 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GDP 세계 10위권, 문화 강국, 기술 강국. 캄보디아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푸놈펜의 범죄단지 한 곳을 급습한 겁니다. 한국인 57명 체포.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우리 국민이었죠. 송환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팀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서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한 2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고 왔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범죄라는 걸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알바비로는 생활도 안 되고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또 다른 25세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알았죠. 이게 사기라는 걸. 그때 탈출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여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협박당했죠. 도망가면 가족한테 해코지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했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랐습니다. 완전한 피해자도 있었고 완전한 가해자도 있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하이종을 두려워했다는 점. 하이종은 악마예요.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26살인데 눈빛이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적이 안 나오면 직접 와서 폭행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중국어를 쓰지만 한국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하 둘을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이종의 프로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또 다른 증언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종은 10대 때부터 범죄 조직에 있었대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시작해서 미얀마에서 큰 조직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 캄보디아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왜 캄보디아로 왔죠? 미얀마가 너무 위험해졌대요. 군사 쿠데타 이후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안전한 캄보디아로 옮긴 거래요. 하이종은 조직 내에서 전설이었어요. 다른 총책들도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크게 보상하지만 실패하면 가차없이 제거했거든요. 증언을 종합하면서 저는 하이종이라는 인물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범죄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 폭력과 계산을 동시에 구사하는 냉혈한. 그리고 지금은 21조 범죄 제국의 핵심 인물. 이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이종이 잡히지 않으면 이 범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조직을 재건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국제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태국, 라오스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이 중요했습니다. 하이종은 중국인이고 중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고 싶어 했으니까요. 중국 공안부와 직접 라인을 열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도 하이종을 잡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이 함께 움직이면 하이종도 도망칠 곳이 없을 거였죠.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새벽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포대자루에 담긴 채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 신원 미상.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라인이 쳐진 풀숲. 붉은색 포대자루 안에 시신이 있었죠. 사인은 무엇입니까?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전신에 타박상이 있고 두개골 골절도 있습니다. 신원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지만. 저는 시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범죄 조직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자 그들도 더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합니다. 범죄 조직 소탕에 전면 협력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캄보디아의 4대 투자국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2억 달러 규모. 섬유, 건설,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어요. 한국이 투자를 철회하면 캄보디아 경제에 타격이 갑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이 투자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고요. 훈 마넷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천지의 프린스 그룹과 관련 기업 14곳이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팀원이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되는 거죠. 은행 계좌 동결, 자산 거래 금지, 해외 송금 불가.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지가 쌓아온 21조 원 규모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재 발표 다음 날 푸놈펜에 있는 프린스 그룹 산하은행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뱅크런이 시작된 거죠.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보낸 영상을 봤습니다. 은행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경찰이 출동해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천지가 도망쳤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28일 이후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황상 은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조 범죄 제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천지는 상징이었지만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건 하이종 같은 실무 총책들이었으니까요. 국정원 신속대응팀이 추가로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이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죠. 저는 현지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발본색원하라고. 본부에서 전달된 메시지였어요.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내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 단지들을 하나씩 급습하기 시작했어요. 태자 단지 급습 한국인 23명 구출. 만고 단지 급습 한국인 31명 구출. 원고 단지 급습 한국인 19명 구출. 숫자는 늘어났지만 저는 찝찝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 범죄자였거든요. 한 29세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나를 잡아가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돈 벌고 있었다고요. 또 다른 25세 여성은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한국 가면 뭐해요? 어차피 일자리 없는데. 여기가 더 나아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착잡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에서 탈락했고 범죄 조직에서 오히려 자리를 찾은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진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24세 남성은 구출됐을 때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울면서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됐습니다. 탈출하려다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이종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공안부에서 온 정보였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콕 인근 어딘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합니까? 통신 감청 결과입니다. 90% 이상 확실합니다. 저는 즉시 태국 당국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국 경찰도 협조적이었어요. 한국의 요청이었고 미국도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공조수사팀을 구성합니다. 태국 경찰청 국제범죄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방콕 시내 호텔과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하겠습니다. 중국인 남성 26세, 최근 입국자를 추적 중입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이종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했죠. 저는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태국 경찰과 직접 협력하기 위해서였어요. 방콕 경찰청 회의실. 태국, 한국, 미국, 중국 수사관들이 모였습니다. 4개국 공조수사. 이런 규모의 국제협력은 처음이었어요. 하이종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제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10대부터 범죄 조직에서 활동했고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에 하이종의 몽타주가 떴습니다. 증언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거였죠. 키 175cm, 마른 체형, 얼굴에 작은 흉터.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주로 부하 2명과 함께 다닙니다. 태국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무장 상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얀마에서 총기를 소지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위치가 파악되는 즉시 급습합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10월 21일 새벽 3시 1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위치 파악했습니다. 태국 정보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방콕 북부 돈무항 지역 한 모텔에 중국인 남성 3명이 투숙 중입니다. 몽타주와 일치하는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출동합니다. 우리는 즉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태국 특수기동대, 한국 국정원 요원, 미국 FBI 요원까지 총 30명 규모의 합동팀이었죠. 새벽 4시 10분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
낡고 허름했지만 CCTV가 없는 곳이었어요. 범죄자들이 숨기 좋은 곳이었죠. 305호입니다. 정보팀이 확인했습니다. 3명 모두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수기동대가 방문 앞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지켜봤어요. 3, 2, 1 돌입. 고함 소리 그리고 15초의 침묵. 확보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명 전원 체포 저항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305호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3명의 남성. 그중 1명이 하이종이었어요. 몽타주와 똑같았습니다. 마른 체형, 얼굴에 작은 흉터. 하지만 실물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겨우 26살. 당신이 하이종입니까? 제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죠. 당신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있어? 한국어였습니다. 유창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이종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여기까지 왔네. 대단하네요. 우리는 경찰이 아닙니다. 국정원입니다. 그 말에 하이종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함이 보였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강합니다. 하이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이송했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하이종을 계속 관찰했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폭행하고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르는 인간.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건 그냥 젊은 남자였습니다.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이종이 고개를 들었어요. 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후회나 반성을 기대하는 건 무의미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국 언론, 한국 언론, 국제 언론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하이종 체포.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체포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3일 캄보디아 경찰이 푸놈펜 시내 호텔에서 로맨스 스캠 총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인 남성 34세. 하이종과 함께 조직을 운영했던 인물이었죠. 천지의 측근 5명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한국인 9명을 구출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옮기려던 인원들이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체포된 범죄자, 구출된 한국인, 폐쇄된 범죄 단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이랬습니다. 한국인 송환 총 247명, 체포된 범죄 조직원 89명. 폐쇄된 범죄 단지 12곳, 동결된 범죄 수익 약 3억 달러.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구나.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이 아무리 거대해도 국가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자 21조 범죄 제국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2달간의 작전이 끝난 거였죠. 국정원 본부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원장님과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정원의 본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천지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끝났어요. 프린스 그룹은 파산 직전이고 국제 수배 중입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지를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21조 범죄 제국, 20만 명 조직, 50개 범죄 단지. 처음 이 숫자들을 봤을 때는 압도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자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국제 여론 조성, 양자 관계 재검토. 캄보디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였으니까요.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이끌었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까지 각국 경찰이 한국의 요청에 응답했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때문이었죠. 국정원은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위성, 통신 감청, 인적 네트워크. 20년간 쌓아온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국민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21조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국가의 힘이구나. 범죄 조직은 강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네트워크도 방대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정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치였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 중국이 정보를 공유했고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했어요. 범죄 조직은 혼자였지만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팀을 꾸렸죠. 247명 중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은 31명. 나머지 216명은 범죄 가담자로 분류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논란이 일었어요. 이들을 피해자로 봐야 하는가, 범죄자로 봐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해요. 속아서 간 사람, 강제로 범죄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고 지원해야죠. 하지만 알고도 간 사람,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처벌받아야 해요.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한국은 법치국가니까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한국인 10명. 법정에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으로 로맨스 스캠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액은 93억 원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고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금과 가상화폐로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유롭게 가족과 연락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직급 체계 안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일부는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전원 유죄. 징역 3년에서 7년.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93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죄의 피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족이 파탄나고 꿈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를 공격했습니다. 2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대학생이 죽고 나서야 움직였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247명을 송환했고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이건 평가해야죠.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고 결과를 냈다는 것. 저는 특별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후배들에게 이번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이번 작전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힘입니다. 화면에 이번 작전의 타임라인이 떴어요. 단 며칠 만에 21조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외교, 정보, 경찰, 법무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어요. 그리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입니다. 한 후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범죄 조직은 왜 한국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까? 시스템이 강한 걸 몰랐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약점만 봤습니다. 취업난, 경쟁사회, 범죄 조직에 활용하기 좋은 인력. 하지만 강점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동시에 높은 시민의식을 의미합니다. IT 강국은 동시에 디지털 추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궁금한데요. 이번 작전하면서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20년 이 일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3년간 84명의 한국인 피해가 발생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피해자는 26세 남성 고수익 채용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입국했다가 감금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되는구나 풍선 효과.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타격하자 그들이 주변국으로 흩어진 겁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육로로 연결된 국경을 넘어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 대사관에 경찰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라오스 2명, 베트남 3명, 태국 4명, 미얀마 2명. 그리고 각국 경찰과 한 라인을 구축했죠. 라오스 당국과 즉시 협조합니다. 저는 다시 동남아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 비엔티안.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은 어렵습니다. 대사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경제특구입니다. 라오스 정부도 통제권이 없어요.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이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외교적 압박밖에 없습니다. 라오스 정부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때와 똑같은 패턴이구나. 시작합니다. 외교부에 요청하세요. 한국 정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라오스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고 동시에 중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어요. 중국도 골든 트라이앵글의 범죄 조직을 문제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라오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공안과 합동으로 골든 트라이앵글을 급습한 거죠. 한국인 5명 구출. 뉴스가 떴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어디든 따라간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인 3명 구출. 태국 방콕에서 새로운 범죄 단지 발견. 숫자는 캄보디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생했어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건 끝이 없습니다. 팀원 한 명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동남아 전역이 전장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범죄 조직은 다시 커질 겁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이번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총 312명. 체포된 범죄자 127명. 폐쇄된 범죄 단지 18곳.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인 추정 500명 이상. 그리고 행방불명된 천즈.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 도시 어딘가에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갈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고수익, 해외 취업, 쉬운 돈 달콤한 거짓말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방 청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야 합니다. 해외 취업 사기의 실상을 알려야 해요. 둘째, 시스템. 해외 취업 정보를 정부가 검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데스 카페 같은 플랫폼을 사전에 차단해야죠. 셋째, 국제 협력. 동남아 각국과 상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이동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해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스템과 시스템의 싸움이었습니다. 범죄 조직도 시스템이었어요. 모집, 훈련, 운영, 수익 관리.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더 강했습니다. 외교, 정보, 경찰, 법무가 하나로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지킨다. FBI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4개월간 잠적했던 21조 제국의 황제가 발견된 겁니다. 어디입니까? 두바이입니다. 가짜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금융거래 추적에 걸렸습니다. 두바이. 범죄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UAE 당국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고 한국도 공식 요청을 넣었습니다. 천지를 캄보디아로 송환해달라고. 천지가 체포됐습니다. 두바이 경찰이 그를 공항에서 잡은 거죠.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렸습니다. 뉴스에 그의 사진이 떴어요. 수척해진 얼굴 수갑을 찬 손. 더 이상 캄보디아 재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냥 도망자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미국의 제재 이후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됐고 자산은 압류됐습니다. 21조 원 규모의 제국이 3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강국의 힘이구나. 한국 혼자서는 천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자 천지는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동맹의 힘입니다. 국제정치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은 움직여요.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따라옵니다. 저는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와 대응 전략 세미나였죠.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첫째, 범죄는 국경을 넘지만 정의도 국경을 넘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협력 네트워크. 우리는 5개국 경찰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까지 합세했죠. 범죄 조직이 아무리 넓게 퍼져도 국제 협력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이 개인을 이깁니다. 하이종은 천재적인 범죄자였습니다. 10대부터 범죄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26살에 거대 조직의 총책이 됐죠. 하지만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한국의 외교 시스템, 정보 시스템, 법 집행 시스템이 작동하자 그는 84일 만에 잡혔습니다. 셋째, 경제력이 무기입니다. 천지는 21조 원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는 2,000조 원입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경제 강국의 힘입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 조직은 하필 한국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까? 더 쉬운 나라들도 많았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핵심 질문이었죠. 그들은 한국인의 가치를 봤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IT 활용 능력, 금융 이해도. 범죄 조직 입장에서 한국인은 최고급 인력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높은 시민의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진실이 드러났죠. IT 강국 한국은 디지털 추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통신 감청, 금융 추적으로 범죄 조직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12명을 구출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국민이었어요. 피해자든 범죄자든 일단 구출하고 나서 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힘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도 느꼈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지금보다 약했습니다. 국제적 영향력도 적었고 경제 규모도 작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세계가 응답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나라구나. 저는 한강 다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이제는 자국민을 전 세계 어디서든 지킬 수 있는 나라. 범죄 조직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한국의 약점만 봤습니다. 취업난, 경쟁사회, 돈에 굶주린 청년들. 하지만 강점을 보지 못했어요. 강력한 외교력, 첨단 정보 능력, 국제적 위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나라의 의지. 21조 제국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조직은 한국을 노릴 겁니다. 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인을 건드리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범죄 제국도 무너진다는 것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